그날이었습니다. 회색 구름이 드리운 쓸쓸한 봄날, 무덤가였죠. 떨리는 손으로 작은 국화꽃 다발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묘지 안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는 뒷모습은 왠지 모르게 더 외로워 보였어요. 한참을 걸어가자 한 무덤 앞에 멈춰섰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장서연의 묘 1985년부터 2015년까지. 그리고 장선아 회장은 무릎을 꿇고 꽃을 내려놓았습니다. 딸아, 못난 엄마가 이제야 왔다. 평생 일만 하다가 정작 중요한 널 지켜주지 못했구나.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그때 뒤에서 맑고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죠. 여긴 우리 엄마 무덤이에요. 깜짝 놀라 돌아본 선아 회장은 10살쯤 된 여자아이가 서 있는 걸 보았습니다. 해진 원피스에 작은 신발. 하지만 눈빛만은 맑고 단단했죠. 그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선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자신의 딸 서연을 꼭 닮아 있었으니까요. 넌 누구니? 제 이름은 이아린이에요. 그 순간 장선아의 온몸은 얼어붙었습니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바로 자신의 핏줄, 손녀가 눈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할게요. 장선아 회장, 올해 72이 되었어요. 요즘 사람들은 그녀를 재봉틀 여왕이라고 부르지만 그 화려한 별명 속에 담긴 지난 날은 눈물투성이었죠. 1950년대 초반 경상북도의 작은 시골 마을. 초가집 지붕은 비가 새어 늘 젖어 있었고 어린 선아는 새벽마다 차갑게 식은 보리죽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겨울이면 장독대 위에 눈이 쌓이고 방 안에서는 연탄조차 살 수 없어 온 가족이 한 이불을 덮고 서로의 체온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선아의 어머니는 늘 부엌 앞에서 손을 비비며 기도하듯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 애들 굶기지 말고 키워야 할 텐데. 하지만 아버지는 술로 세월을 달래는 사람이었고 가난은 대물림처럼 아이들의 어깨에 얹혀졌습니다. 선아는 5남매 중 장녀였는데 늘 동생들을 돌보느라 제 꿈을 말할 여유조차 없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어릴 때부터 나는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 이 굶주림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는 다짐을 품고 살았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할 나이가 되었지만 등록금을 낼 돈이 없었죠. 담임 선생님이 선아야, 네 성적이면 장학금도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어머니는 울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네 동생들 입에 들어갈 보리쌀도 없는 판국인데 공부는 사치다. 선아는 교과서를 손에 꼭 쥔 채 울면서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글은 놓지 않겠다며 밤마다 동네 서당에서 쓰다 남은 종이에 글씨를 연습했고 동생들의 헌책을 몰래 읽으며 세상을 배웠습니다. 18살 선아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도시로 향하는 수많은 청춘들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가득했어요. 서울역에 내렸을 때 차가운 바람 속에 섞인 탄내와 군것질 냄새, 수많은 인파의 소음이 한꺼번에 몰려와 그녀를 삼켜버렸습니다. 갈 곳 없는 처녀가 찾은 일터는 남대문 봉제 공장이었어요. 당시 수많은 시골 소녀들이 시다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하루 종일 다림질, 심부름, 실밥 정리 같은 허드렛 일을 했죠. 처음 공장에 들어갔을 때 기계 돌아가는 소리는 마치 전쟁터의 총성과 같았습니다. 쉼없이 돌아가는 미싱 바늘 소리에 귀가 멍멍해졌고 선아의 손가락은 하루에도 수십 번 바늘에 찔렸습니다. 옷감에 핏방울이 맺히면 재단사는 소리쳤죠. 야, 시다. 피 묻히지 마. 욕설이 날아들 때마다 속이 무너졌지만
선아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퇴근 후 모두가 쓰러지듯 잠들 때 그녀는 남은 시간을 쪼개 미싱 앞에 앉아 몰래 기술을 배웠습니다. 남들은 여자가 사장이 될 리 없다며 비웃었지만 마음속에는 꺼지지 않는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언젠가는 내 이름을 건 옷을 만들겠다. 1977년 24살이 된 선아는 모은 돈과 빌린 돈을 보태 작은 봉제 공장을 차렸습니다. 간판도 없이 허름한 지하방에 미식 몇 대와 동네 아주머니 3명이 전부였어요. 낮에는 시장에 납품할 교복을 만들고 밤에는 손님 주문을 받아 아이들 원피스를 만들었습니다. 날이 밝을 때까지 들려오는 미싱 소리는 이웃들에게는 소음이었지만 선아에게는 희망의 음악이었죠. 눈은 피곤에 충혈됐지만 그녀의 눈빛은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사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거래처에서 돈을 떼이기도 했고 큰 공장에서 밀려난 물량 때문에 며칠을 굶기도 했어요. 하지만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처럼 선아는 끝내 버텨냈습니다. 1980년대 들어 교복 수요가 늘자 그녀의 공장은 급격히 성장했고 이름 없는 봉제 공장은 한빛교복이라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후 아동복과 여성복으로 영역을 넓히며 결국 장선아라는 이름은 국내 패션업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브랜드가 되었죠. 그러나 화려한 성공 뒤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병약한 몸을 버티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났고 선아 곁에는 외동딸 서연만 남았습니다. 서연은 어린 시절부터 늘 바쁘기만 한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회장님이라 불렸지만 정작 집에서는 따뜻한 밥 한 끼를 함께 먹기 힘든 사람이었죠. 명예와 돈은 넘쳐났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의 온기는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장서연은 고요한 성격의 아이였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빈자리를 혼자 채우려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죠. 선아는 딸을 위해 무언가 해주고 싶었지만 늘 일이 우선이었어요.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하는 게 결국 너를 위한 거다라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어린 서연에게는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딸은 점점 마음의 문을 닫아갔고 그 틈을 메워줄 따뜻한 품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연은 한 번도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눈으로도 알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의 굳은 살 박힌 손, 재봉틀에 시달려 휘어진 어깨, 그리고 한밤중에도 일을 멈추지 못하는 그 눈빛. 그것이 곧 자신을 살게 한 힘이라는 걸요.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모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높아져 갔습니다. 그 벽 너머에서 서로를 바라보지만 다가갈 수 없는 차갑고 아픈 거리였죠. 이렇게 세월은 흘러 장선아는 국내 굴지의 패션 기업을 일군 회장님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언론이 그녀를 재봉틀 여왕이라 불렀고 젊은 여성 기업가들의 롤모델로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도 그녀의 집안은 늘 적막했습니다. 웃음 대신 한숨이, 따뜻한 밥상 대신 차가운 보고서가 있었죠. 성공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해야 했던 삶, 그 끝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빈자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언젠가 치명적인 균열로 돌아오게 되겠죠. 대학에 진학한 장서연은 누구보다 차분한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름에는 언제나 꼬리표가 붙어 다녔죠. 회장님의 딸. 강의실에 들어서면 친구들은 은근히 자리를 피했고 조별 과제가 있을 때도 내가 돈 다 대줄 거지? 라는 농담이 따라붙었습니다. 그 말이 웃음 섞여 나왔지만 결국 벽을 세우는 말이었죠. 서연은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도서관 구석에 앉아 책을 읽거나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어느 날 교수의 권유로 어머니 회사에서 열리는 대규모 패션쇼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무대 위에는 수십 대의 카메라가 몰려 있었고 모델들은 번쩍이는 의상을 입고 런웨이를 걸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는 오직 장선아 회장을 따라다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며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이번 신제품 콘셉트는 무엇입니까? 자수성가 신화의 비결이 뭡니까? 장선아는 특유의 단호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노력과 신뢰, 그것뿐입니다. 기자들의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딸 서연은 무대 뒤쪽 그 화려한 조명에서 몇 발짝 떨어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들이 그녀를 힐끔거리며 속삭였죠. 와, 진짜 회장님 딸 맞네. 저런 엄마 있으면 인생 편하겠다. 하지만 서연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마치 투명한 벽처럼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으니까요. 행사 후 학생 한 명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너도 언젠가 저 자리에 앉는 거지? 결국 후계자잖아. 서연은 억지로 웃었지만 가슴은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그런 서연에게 우연히 다가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내 봉사활동에서 만난 간호학과 학생 이도훈. 병원 실습 중 서연이 무거운 환자 차트를 들고 계단을 내려가다 놓칠 뻔했을 때 도훈이 재빨리 받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무겁죠? 제가 들어드릴게요. 아, 고마워요. 제가 덤벙대서. 사소한 친절이었지만 서연은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후 도훈은 종종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수업 힘들지 않았어? 밥은 먹었어? 그 평범한 질문들이 서연에게는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누구도 그녀에게 그런 따뜻한 물음을 건네준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함께한 적도 있었습니다. 서연이 두꺼운 전공서를 붙들고 있으면 도훈은 작은 쪽지에 요약한 내용을 건네주곤 했죠. 이 부분은 이렇게 외우면 쉬워. 그의 세심함은 늘 서연의 입꼬리를 올리게 했습니다. 때때로 병원 봉사에서 힘들어하는 환자 곁에 앉아 같이 손을 잡아주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마다 서연은 내가 누군가와 이렇게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현실의 벽이 있었습니다. 도훈은 지방 출신의 가난한 집 아들이었습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 밤마다 택배 아르바이트를 했고 병원 실습이 끝나면 지친 얼굴로 다시 알바복을 갈아입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엄마가 알게 되면 절대 반대하실 거야. 어느 날 저녁 교정 벤치에서 도훈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넌 요즘 뭐가 제일 힘들어?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 나는 정말로 사랑받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어머니 회사의 이름 때문에 존재하는 걸까? 서연아, 넌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네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든 그건 아무 상관없어. 나는 네가 그냥 서연이어서 좋은 거야. 그 말은 서연의 가슴을 깊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그림자도 드리웠습니다. 엄마가 알게 된다면 이 사랑은 부정당할 거야.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서연은 결국 용기를 냈습니다. 어머니에게 도훈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한 것이죠. 회장실 같은 집무실, 늘 서류와 전화기로 가득한 그 공간에 들어서자 어머니는 여전히 보고서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간호학과 학생인데 참 성실하고 따뜻해요. 나랑 미래를 함께하고 싶어요. 순간 장선아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서연아, 네가 누구를 만나든 내 알 바는 아니야. 하지만 우리 가문에 흠이 되는 사람은 절대 안 돼. 네가 누구 딸인데 그런 평범한 남자를 택하겠다고?
네 운명은 정해져 있어. 회사 후계자로 태어났으니 그에 맞는 짝을 만나야 한다. 엄마, 그게 왜 흠이에요?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줘요. 존중, 사랑, 그게 밥 먹여주냐? 네가 살아갈 세상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야. 네 곁에 설 사람은 그에 맞는 힘과 배경을 갖춘 사람이어야 해. 그 목소리는 마치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게 가슴을 베었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더는 말하지 못했죠. 하지만 마음속에는 확실히 금이 생겼습니다. 아직은 미약했지만 언젠가는 큰 균열이 되어 삶 전체를 흔들 불씨. 그것이 이때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세월의 무게가 켜켜이 쌓이는 동안 장선아 회장은 늘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가난한 농가의 딸로 태어나 배고픔을 견뎌야 했던 그 기억이 너무도 선명했기에 그녀는 한순간도 멈출 수 없었죠. 성공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다짐은 하루 20시간을 일하게 만들었고 그녀를 재봉틀에서 시작해 수천 명 직원을 둔 패션 기업의 회장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잃은 것도 많았습니다. 남편은 결혼 초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선아가 공장을 일으키느라 밤을 새우는 동안 남편은 병석에 누워 혼자 고통을 견뎌야 했죠. 몇 번이고 당신 곁에 있어 달라는 부탁이 있었지만 선아는 외면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이 계약만 성사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질 거야. 그러나 그 기다림 속에서 남편의 병은 깊어졌고 결국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장례식 날에도 선아는 기자들의 질문에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면서조차 그녀는 눈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외동딸 서연만이 그녀의 전부가 되었지만 모녀 사이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서연은 어린 시절 기억 속에서도 어머니의 얼굴보다는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딱딱한 목소리를 더 생생히 기억합니다. 생일 케이크 대신 배달된 도시락, 엄마 손 잡는 대신 보모 이모의 손을 잡아야 했던 순간들. 그런 시간이 쌓이며 모녀는 피보다 더 두꺼운 벽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래도 서연은 어머니를 존경하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어떤 고생을 했는지, 어머니가 걸어온 길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존경과 사랑은 다르다는 걸 서연은 일찍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따뜻해야 했는데 어머니의 곁은 언제나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서연이 대학 시절 만난 도훈은 그 차가운 세계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은 사람이었습니다. 간호학과 학생, 평범한 집안의 아들. 하지만 성실하게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며 환자 곁을 지키는 따뜻한 눈빛을 가진 청년이었죠. 그는 서연에게 처음으로 너는 회장님의 딸이 아니라 그냥 서연이라는 걸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서연은 점점 그에게 의지하기 시작했고 도훈 역시 그녀의 외로움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넌 늘 웃고 있지만 마음속은 혼자인 것 같아. 맞지? 어떻게 알았어? 내 눈빛이 그래. 나도 외롭거든. 우리 서로 힘이 되어주면 안 될까? 그날 서연은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상처가 터져나온 순간이었죠. 도훈의 손은 따뜻했고 그 따뜻함은 그녀의 마음속 얼음을 조금씩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선아 회장은 딸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서연이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휴대전화를 붙잡고 미소를 짓는 모습을 볼 때마다 눈매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서연아, 내가 누구를 만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우리 집안에 누가 들어올지는 내가 결정한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녀의 머릿속에는 딸의 결혼 상대까지 철저히 계획돼 있었습니다. 동업관계를 맺을 재벌가의 아들이나 정치적 배경을 가진 인물이
딱 맞는 그림이라고 생각했죠. 어머니와 딸의 간극은 점점 벌어졌습니다. 서연은 단순히 사랑을 꿈꿨을 뿐인데 그 꿈조차 가문이 흠이라는 이름으로 잘려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녀는 정면 충돌을 피했습니다. 딸은 아직 용기가 부족했고 어머니는 확신이 지나쳐 대화조차 닫혀 있었으니까요. 과거를 돌이켜보면 장선아 회장도 처음부터 냉정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그녀는 누구보다도 따뜻한 감성을 가진 소녀였죠. 하지만 가난은 그 따뜻함을 빼앗아갔고 살아남기 위해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마저 지켜주지 못했을 때 그녀는 더욱 단단한 껍질을 두르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약해지지 않겠다. 그 다짐은 성공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가족과의 거리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제 인물들의 관계는 점점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었습니다. 장선아, 성공했으나 마음은 텅 빈 회장. 장서연, 사랑을 꿈꾸지만 어머니의 벽에 막힌 딸. 이도훈, 가난하지만 따뜻한 청년. 그리고 그림자처럼 다가올 또 다른 인물, 한기석. 장선아가 밀어붙이려 하는 결혼 상대이자 훗날 거대한 갈등의 불씨가 될 사람이었죠. 이처럼 서로 다른 욕망과 상처가 교차하면서 아직은 조용한 표면 아래 작은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균열은 곧 돌이킬 수 없는 폭풍으로 터져나올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2015년 늦가을, 집 대문 앞에 작은 갈색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보낸 사람 표기도 없고 얇은 실끈으로만 대충 묶여 있었죠. 경비 아저씨도 언제 놓였는지 못 봤다며 고개를 저었고요. 장선아 회장은 잠깐 망설였지만 봉투를 들고 거실로 들어와 조심스레 풀어보았습니다. 안에는 바랜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과 동전 투자함 열쇠로 보이는 작은 열쇠가 들어 있었어요. 사진에는 낯익은 발목 태그가 찍혀 있었죠. 갓난아이의 작은 발, 태그에는 흐릿하게 2015년 11월 12일 영어로 할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뒤편에는 서툰 글씨로 한 줄이 남아 있었죠. 3.2kg 잘 울었음. 선아는 사진을 쥔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아기 사진이라면 누군가의 축하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왜 우리 집 대문 앞일까요? 그리고 할인이라는 이름. 어디서 들은 듯도 했지만 금세 기억이 도망가 버렸어요. 열쇠에는 C-218이라는 작은 각인이 있었어요. 공항이나 지하철역의 코일라커에서 보던 표식 같았죠. 장선아는 그 순간 익숙한 사람의 얼굴이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딸 서연 그리고 그 곁에 서 있던 누군가. 간호복을 입은 젊은 남자. 하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흔들었어요. 추측으로 집안을 흔들 수는 없었죠. 최 비서, 혹시 이 락커키의 위치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 안으로요. 최 비서는 오랜 시간 선아 곁을 지켜온 사람이었어요. 묻지 않고 움직이는 법을 아는 조용한 손과 같은 존재였죠. 그는 곧바로 전화 몇 통을 돌리더니 저녁 무렵까지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평소보다 늦게 집에 들어왔어요. 샤워 후 방으로 곧장 들어가는 모습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죠. 향수 냄새 사이로 희미하게 스며든 다른 냄새 병원 소독약 같은 냄새가 코끝에 남았어요. 오늘 늦었네. 학교 일인가? 아니면 그냥 바빴어요, 엄마. 밥은 먹었니? 괜찮아요. 피곤해서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선아는 한동안 그 앞에 서서 이제는 다 커버린 딸아이의 등을 떠올렸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익숙한 얼굴이 낯설게 보이기 시작한 건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 최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C218 오래된 지하철역 락커였고 월말 정리 중이라
지금이라면 열어볼 수 있다는 말이었죠. 선아는 겉옷을 걸치고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지하철역의 공기는 축축했어요. 밤의 플랫폼에는 발자국 소리만 길게 메아리 쳤죠. 락커 앞에 서자 낡은 금속 문이 오래된 숨을 토해내는 듯 삐걱거렸습니다. 열쇠는 미끄러지듯 들어가 잠금을 풀었고 안에는 하얀 종이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봉투를 열자 작고 보풀 일어난 분홍색 털모자가 먼저 손에 닿았습니다. 영화용 모자였죠. 그 아래에는 얇은 종이 몇 장이 겹쳐 있었어요. 일부분이 물에 젖어 번졌지만 글자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산모, 장서땡, 보호자, 이도땡, 퇴원일 2015년 11월 14일. 정확한 이름은 흐릿하게 가려져 있었지만 누가 봐도 그 둘이 떠오르는 조합이었죠. 마지막으로 작은 녹음기가 하나 나왔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 오래된 모델 같았어요. 선아는 최 비서를 바라봤고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튼을 눌렀죠. 잡음 사이로 낮고 떨리는 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하린아, 엄마가 꼭 데리러 갈게. 지금은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 숨소리가 끊기고 자장가 같은 허밍이 아주 짧게 흘렀습니다. 선아는 의자도 없는 락커 앞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할인. 봉투 속 사진의 이름과 같은 이름. 그리고 어디서도 들은 적 없는 그러나 이상하게도 귀에 익은 그 목소리. 서연의 낮은 목소리를 떠올리자 가슴 한가운데가 뜨겁게 쪼개지는 듯 했죠. 누가 이걸 여기 넣었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락커 사용 이력, CCTV 반출 가능 여부도 같이요. 다만 오래된 기기라 보존 상태는 장담을. 가능한 건 전부 해요. 오늘 안으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아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불빛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분홍색 털모자의 촉감이 아직 손끝에 남아 있었죠. 하리나. 머릿속에서 그 이름이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익숙하지 않지만 이상하게 입에 붙는 이름.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그 이름을 부르면 어딘가가 아려왔죠. 그 시각 병원 야간 병동. 이도우는 환자 라운딩을 끝내고 잠시 빈 복도에 서 있었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번호는 저장돼 있지 않았죠. 여보세요? 할인, 잘 지내나? 누구십니까? 넌 몰라도 돼. 다만, 입 다물고 있으면 모두 조용히 넘어가. 내일 아침 문자를 받을 거야. 그 안에 지시대로 해. 아니면 그동안 감춰온 게 세상으로 나올지도 모르니. 뚝 연결이 끊겼습니다. 도우는 한동안 휴대전화를 내려놓지 못했어요. 10년 감춘 것. 그는 본능적으로 한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하리나. 목구멍이 말라붙는 느낌이었죠. 이상하게도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같은 이름이 떠올랐던 밤이었어요. 누군가가 락커를 통해 과거의 조각을 꺼내 올렸고 또 누군가는 그 과거를 무기로 전화를 걸어왔죠. 익숙한 사람들이 갑자기 낯설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방 앞에 멈춰선 선아는 한동안 손잡이를 잡지 못했어요. 그 안에 있는 아이의 사진, 그 이름, 그리고 자신이 모르는 서연의 시간들이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불쑥 서 있는 것만 같았죠. 문틈 아래로 새어나온 빛이 길게 복도를 그었습니다. 선아는 조용히 돌아서며 속삭였어요. 내가 모르는 게 많았구나. 이 밤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달라질지도 모르겠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직은 작은 금 같지만 분명한 균열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균열은 곧 첫 번째 반전으로 번져갈 거라는 걸 마음 한편이 먼저 알고 있었죠. 락커에서 꺼낸 분홍색 털모자와 낯선 녹음기의 목소리는 장선아 회장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할인. 머릿속에 낯설지만 익숙하게 맴도는 그 이름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직감했죠.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최 비서를 불렀습니다. 최 비서, 어제 락커는 어땠습니까? 사용 기록은 확인했습니다. 지난주에 한 차례 사용된 흔적이 있었지만 CCTV는 고장으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락커 대금은 현금으로 지불됐더군요.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의도 같았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나를 시험하고 있다는 거군. 선아는 마음속에 불안이 피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딸 서연과 관련된 단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산모 장서땡, 보호자 이도땡. 흐릿한 글씨였지만 그녀의 가슴에 서늘하게 파고드는 조합이었죠. 그날 저녁 서연이 늦게 귀가하자 선아는 무심한 듯 물었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니? 네. 과제도 많고 인턴십 준비도 있어서요. 그래. 그런데 병원 소독약 냄새가 나는 것 같더구나. 엄마, 괜한 상상하지 마세요. 딸의 짧은 대답 속에 스며든 긴장. 선아는 그 낯선 기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딸의 표정은 흔들렸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모녀 사이의 거리는 더욱 넓어졌습니다. 한편 서연과 도훈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도훈은 서연을 위해 알바 시간을 줄이고 대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려 했습니다. 둘은 캠퍼스 근처 작은 찻집에서 미래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서연아, 나 사실 두렵기도 해. 우리 둘이 이렇게 만나는 게 언제까지 가능할까? 네 어머니가 알게 되면 알면 뭐 어때? 난 엄마 뜻대로만 살고 싶지 않아. 나도 나를 선택하고 싶어. 하지만 네 어머니는 그냥 부모가 아니잖아. 회장이잖아. 권력이 있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분이잖아. 그래서 더 두려워. 내가 사랑한다는 이유로 우리 둘을 갈라놓을까봐.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지만 마음속 그림자는 더 짙어졌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미 누군가는 그들의 비밀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며칠 전 병원 근처 골목. 검은 양복 차림의 사내가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속삭였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간호학과 학생 맞습니다. 이름은 이도훈. 그 여자 장서연과 함께 있는 게 자주 목격됩니다. 좋아. 사진도 확보해. 그리고 기회가 되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을 증거를 만들어. 곧 필요할 거야. 사내의 시선은 병원 문을 나서는 도훈을 날카롭게 따라갔습니다.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이미 두 사람의 뒤를 밟고 있었던 것이죠. 며칠 뒤 장선아 회장에게 오래된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한기석, 대기업 그룹의 둘째 아들이자 그녀가 속으로 사위 후보라 여기는 인물이었죠. 그는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외국계 회사에서 경험을 쌓은 겉으로는 완벽한 청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자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미소가 엿보였습니다. 회장님, 요즘 후계자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서현 씨는 어떻게 지내나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젊다 보니 앞날을 분명히 잡아줘야 할 것 같군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가문의 명예를 지키려면 가문에 어울리는 짝이 필요하죠. 한기석의 말투에는 은근한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자신이 선택된 사람이라는 듯한 기색. 선아는 잠시 그 눈빛 속에서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회사의 안정과 미래를 위해서는 이런 인연이 필요하다는 계산도 스쳤습니다. 이날 이후 갈등의 불씨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서연은 도훈과의 사랑을 지키려 했지만 어머니는 다른 길을 계획하고 있었죠. 모녀 사이의 균열은 깊어지고 보이지 않는 세력은 그 틈을 노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분홍색 털모자와 낯선 목소리가 남긴 단서는 여전히 그녀의 마음 한가운데 무겁게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곧 폭풍처럼 얽히기 시작할 전조였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장선아 회장은 거실에 앉아 분홍 모자와 폴라로이드 사진을 번갈아 쥐고 있었습니다. 이름 모를 불안이 가슴을 옥죄었죠. 하린 이 낯선 이름이
왜 이렇게 익숙하게 들리지? 그 순간마다 떠오르는 건 딸 서연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이 그런 비밀을 품고 있었다니. 아침 9시 최 비서가 무거운 서류철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봉투에는 오래된 병원 마크가 찍혀 있었죠. 하은 여성병원. 보존 기간이 지나 일부만 남아 있었지만 분명 출생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2015년 11월 12일 출생. 여아. 체중 3.2kg. 태그에는 할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산모 성씨는 장, 보호자 기록은 이도로 시작하는 이름이었습니다. 당시 근무했던 간호사 한 명에게도 확인했습니다. 신생아실에 할인이라는 아기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장, 그리고 이도. 순간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떠올랐습니다. 딸 서연 그리고 늘 곁을 맴돌던 청년 이도훈. 선아는 식은땀을 닦으며 의자에 기대었습니다. 설마. 하지만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거실로 불려 나온 서연은 탁자 위에 놓인 분홍 모자를 보는 순간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죠. 선아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이게 네 일이냐? 장선화, 대답해. 맞아요. 제가 낳은 아이예요. 공기는 한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선아의 손이 분노로 떨렸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아버지는 누구지? 이도훈이에요. 그 이름이 떨어지는 순간 선아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딸이 믿었던 유일한 사람, 하지만 가문과 회사의 시선으로는 감히 허락할 수 없는 청년. 선아는 분노와 자책이 뒤섞여 목구멍이 막히는 듯했죠. 그리고 아이는 지금 어디 있지? 입양 보냈어요. 입양. 엄마, 그땐 제가 아직 감당할 힘이 없었어요. 엄마는 언제나 강했고, 저는 늘 그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죠. 제 이야기를 꺼낼 용기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도훈 씨와 함께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선아는 무너지는 듯 고개를 떨궜습니다. 딸을 지켜야 했던 순간 자신은 회사 회장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허함과 분노가 뒤섞여 손이 떨렸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병원 야간 근무를 서던 도훈도 낯선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오늘 밤 21시 재단 본관 주차장. 오지 않으면 아이 사진이 언론에 간다. 휴대전화를 쥔 그의 손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건가? 그는 복도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서연의 얼굴, 그리고 입양 보내던 날의 기억이 교차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 그리고 울음소리. 할인아. 이름을 속으로 부르자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선아와 서연. 잠시의 침묵을 깨고 서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서연은 망설이다 통화를 눌렀습니다. 장서연 씨, 분홍 모자 찾았죠? 누구세요? 선택하세요. 조용히 살든지 아니면 세상이 다 알든지. 오늘 밤 9시 재단 본관 주차장. 혼자 와요. 아니면 어머니께 먼저 갈 수도 있고요. 무슨 목적이죠? 목적은 간단합니다. 당신이 가진 걸 내놓는 겁니다. 선택만 하면 돼요. 뚝 통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은 눈물이 맺힌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선아는 분홍 모자를 손에 쥔 채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숨길 수 없다. 아이는 분명 존재하고 누군가 그 사실을 무기로 우리를 흔들고 있구나. 모녀 사이에는 차갑고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거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 선아, 서연, 도훈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같은 이름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할인. 숨겨졌던 아이의 존재, 그리고 그 아이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손.
이제 이야기는 되돌릴 수 없는 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재단 주차장에서의 협박 사건 이후 집안은 숨조차 무겁게 쉬기 어려운 공기로 가득했어요. 거실 탁자 위에는 여전히 분홍 모자와 병원 서류가 놓여 있었고 누구도 그것을 치우지 못했습니다. 장선아 회장은 며칠 동안 집무실에 틀어박혀 밤새 문서를 검토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같은 문장을 수십 번 반복해 읽고 있었죠. 마음속에는 오직 할인이란 단어만 맴돌았습니다. 서연은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눈은 붉게 부어 있었고 손에 쥔 휴대전화는 차갑게 식어 있었죠. 협박자의 목소리, 오늘 밤 9시. 그날 이후 언제든 또 다른 전화가 걸려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감춘 시간이 이제 무너져 내린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어요. 한편 도우는 병원에서 환자 곁을 지키면서도 늘 초조했습니다. 라운딩 중에도 불쑥 떠오르는 건 서연과 아이의 기억 그리고 10년 전 기록이라는 협박자의 말이었죠. 그는 밤마다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아이에게만은 해치지 말아달라. 죄가 있다면 나한테로 와야지.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도우는 아무 힘이 없었고 지킬 수 있는 건 마음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장선아 회장은 오래된 인연인 한기석을 불러냈습니다. 검은 양복 차림의 그는 예의 바른 미소를 지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계산이 번득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장선아 회장 앞에 오랜 인연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기석, 대기업 그룹의 둘째 아들이자 세간에서 늘 유력한 사위 후보로 거론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예의 바른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날카롭게 계산기를 두드리는 듯 차가웠습니다. 회장님, 요즘 언론이 시끄럽더군요. 사소한 소문도 금세 기사거리가 되니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아는 선에서 관리해 드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문과 회사가 얽힌 문제는 미리 손을 써야 불필요한 잡음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선아는 그 미소 속에서 묘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이 아닌 딸 서연의 일까지 이미 꿰뚫고 있다는 듯한 기류가 풍겼으니까요. 내 집안일에 그리 큰 관심을 두는군. 관심이라뇨. 저는 회장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일 뿐입니다. 언젠가 제가 그 뜻을 함께 이어받을 날이 온다면 더더욱 대비가 필요하겠죠. 선아는 차가운 차향기를 들이마시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겉으로는 정중한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모녀는 다시 충돌했습니다. 선아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그 말 끝엔 무거운 불신이 배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네가 왜 그 아이를 숨겼는지 이제는 말해줘야 하지 않겠니? 엄마, 그땐 제가 아직 감당할 힘이 없었어요. 회사와 가문이 전부였던 엄마 앞에서 아이를 품겠다고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훈 씨와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죠. 솔직히 말해도 돼요? 상의해도 반대하셨을 거잖아요. 그게 엄마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선아는 딸의 눈빛 속에서 오랜 세월 쌓여온 원망과 체념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40대의 여자가 지난 세월 동안 짊어진 죄책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도훈이 맞니? 네. 그리고 그 아이 이름은 할인이에요. 분홍색 털모자가 테이블 위에서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선아는 손끝으로 모자를 움켜쥐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회장의 이름 뒤에 가려보지 못했던 딸의 또 다른 삶이 눈앞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집안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놓인 분홍 모자와 폴라로이드 사진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모두의 시선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선아는 연일 이사들과 기자들 앞에서는 표정을 감췄지만 마음속은 전쟁터였습니다. 아이를 찾는다. 가문을 지킨다.
하지만 딸을 지켜야 한다. 그 세 문장이 매일 부딪히며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서연은 도훈과 여전히 몰래 연락을 이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더 이상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이 스며든 목소리만 오갔고 서로를 붙잡으려는 손길은 점점 더 초라해지고 있었죠. 서연은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눈가가 붓도록 울고 난 얼굴로 도훈과 전화를 이어갔지만 목소리는 점점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도훈아, 우리 이렇게 계속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 엄마는 절대 허락 안 할 거야. 우린 버텨야 해. 할인이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포기하면 그 아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야. 하지만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왔잖아. 내가 그 아이를 지웠잖아. 엄마가 두려워서. 세상의 눈이 두려워서. 아니야. 넌 지운 게 아니라 숨긴 거야. 네 잘못이 아니야. 우리가 아직 용기가 없었던 거지. 서연은 휴대전화를 꼭 쥐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죄책감은 그녀를 조각내고 있었어요. 엄마가 나를 외롭게 하지 않았다면 나는 아이를 지키지 않았을까? 그 질문이 끝없이 따라붙었죠. 반면 도훈은 무력감에 시달렸습니다. 환자 곁에서는 누구보다 따뜻한 간호사였지만 현실에서는 아무 힘도 없는 청년일 뿐이었습니다. 병원 휴게실에서 그는 거울을 보며 속삭였죠. 내가 가진 게 뭐라고. 그녀를 지키겠다고, 아이를 지키겠다고 말하면서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 거울 속 얼굴은 초라했고 눈빛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협박자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선택해라 아니면 아이가 언론에 흘러간다. 그는 매일 밤 같은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와 마이크를 들이대고 간호사 이도훈, 스캔들 아이의 아버지라는 자막이 세상에 퍼지는 장면. 그 속에서 서연은 울고 있었고 도훈은 절망을 할 뿐이었죠. 어머니와 딸의 갈등은 점점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선아는 한기석과의 약혼을 밀어붙였고 서연은 끝내 폭발했습니다. 이번 달 이사회 전에 약혼 발표를 할 거니 그리할 거라. 그래야 회사도 안정되고 모든 소문도 잠재워지지. 엄마, 그게 제 인생을 더 망치는 거예요. 엄마는 제가 불행해도 괜찮아요? 회사만 지키면 그걸로 만족해요? 서연아, 세상은 네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아. 넌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이야. 개인적인 감정보다 큰 걸 지켜야 한다. 그럼 전 뭐예요? 엄마의 딸이 아닌 그저 회사의 후계자일 뿐이에요? 순간 서연의 울부짖음이 집안을 흔들었습니다. 눈물로 번진 얼굴은 어린아이처럼 떨렸습니다. 선아는 그 모습을 보고도 쉽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밤을 재봉틀 앞에서 울며 버텼던 자신의 과거가 겹쳐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건 여전히 차가운 말뿐이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버린 걸 다시 겪게 하지 않으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그게 네가 모르는 내 사랑이란다. 그게 사랑이라고요? 제 목소리를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잖아요. 결국 전 엄마에게 단 한 번도 내 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저 후계자였을 뿐이었겠죠. 방 안의 공기가 금이 가득 갈라졌습니다. 선아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서연은 울며 방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더 이상 메워질 수 없을 만큼 멀어졌습니다. 그 시각 도훈은 병원 옥상에서 홀로 서 있었습니다. 도시 불빛이 반짝였지만 마음은 끝없는 어둠 같았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협박자가 보낸 봉투, 아이 사진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꺼내 오래 바라보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이나 아빠가 너무 약하다. 미안하구나. 하지만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널 지킬 거야.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눈빛은 처음으로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무력했던 청년의 가슴에 결심이라는 불꽃이 피어오른 순간이었죠.
이제 세 사람의 갈등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딸은 서로의 가슴을 찢었고 청년은 자신을 태워가며 지킬 무언가를 선택했습니다. 감정은 폭발했고 균열은 더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곧 더 큰 진실과 배신을 향해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재단 본관의 새벽은 늘 고요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정문 앞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였고 들려오는 질문들은 모두 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장 회장님, 후계자 장서연 씨에 관한 출산 의혹이 사실입니까? 아이의 아버지가 이도훈 씨라는 보도가 있는데 확인해 주시죠. 정확한 근거도 없는 소문이었지만 이미 세상은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흘리지 않고서는 이렇게 빠르게 퍼질 리 없었죠. 선아는 차 안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분홍 모자와 폴라로이드 사진이 단순히 집안의 균열에 불과했던 상황은 끝난 거죠. 이제는 회사와 재단 전체를 집어삼킬 수 있는 불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오전 이사회는 긴급하게 소집되었습니다. 거대한 테이블 위에는 주요 신문과 포털 캡처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이사들의 표정은 모두 굳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기사 내용 사실입니까? 증거 없는 추측일 뿐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미 주가는 요동치고 있고 투자자들은 불안해하고 있어요. 지금 이대로라면 재단의 신뢰가 무너질 겁니다. 국외 구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오래전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 건이 그 불안감을 폭발시킨 겁니다. 이사들의 시선이 모두 선아에게 꽂혔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뜨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딸을 지키느냐, 회사를 지키느냐. 두 가지 무게가 동시에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한기석이 들어섰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단정한 정장을 차려입고 한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예의 바른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속에는 묘한 자신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늦지 않았길 바랍니다. 아침부터 언론이 시끄럽군요. 여기까지 들었을 텐데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단순합니다. 진실은 덮을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겠죠.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집안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 그 해답은 이미 회장님 앞에 있습니다. 그의 시선은 은근히 서연을 향했습니다. 직접 이름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서연을 밀어내고 자신이 자리하겠다는 야심. 선아는 숨을 고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너무 서두르는구나, 한기석.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 아닙니다. 이미 세상은 결정한 것 같습니다. 언론은 계속 움직이고 있고 누군가는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회장님께서 주저하신다면 제가 그 길을... 그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선아의 강한 눈빛이 그를 막아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에서 불안이 파고들었습니다. 혹시 이미 내부에서 흘린 건 아닐까? 누가 우리 집안의 비밀을 이용하고 있는 거지? 한편 서연은 집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기자들이 몰려와 있었고 초인종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커튼을 꼭 닫고 손에 휴대전화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다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오늘 밤 9시 재단 본관 주차장. 오지 않으면 기사와 사진이 동시에 공개된다. 서연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미 세상의 절반은 흘러나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 증거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를 쥔 누군가는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도훈 역시 병원에서 그 뉴스를 접했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장서연, 그 회장 딸 말하는 거야? 아이가 있었다는 게 사실일까? 아버지가 도훈 선배라는 얘기도 있던데 설마 진짜겠어?
도훈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병원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손에 쥔 휴대전화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서연이 받은 것과 같은 메시지가 떠 있었죠. 오늘 밤 9시, 네가 오지 않으면 모든 게 끝난다. 도훈은 눈을 감았습니다. 결국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왔구나. 도훈은 서연에게 문자를 보내려다 끝내 전송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편 재단 본관 주차장에 도착하기 전부터 서연의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번쩍이는 카메라 플래시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직 정식 보도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기자들이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9시 주차장. 메시지 한 줄이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가야 할까 아니면 그냥 도망칠까. 하지만 도망친다고 끝나지 않아. 언젠가 터질 거야.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붙잡았습니다. 주머니 안에서는 휴대전화가 진동을 울렸지만 확인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또 협박 메시지일 거야. 아니면 도훈일지도 몰라. 생각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 시각 도훈은 병원 옥상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리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 간호사 선배가 진짜 아버지래.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 박혀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훈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병원에서 환자 곁에서는 누구보다 강한 척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는 단순한 간호사, 아무 힘없는 청년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 사진이 손끝에 닿자 눈빛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은 물러서지 않는다. 이번엔 지켜야 한다. 밤 9시가 가까워지자 주차장에는 습기 어린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은 희미했고 인적은 드물었습니다. 먼 곳에서 서연의 차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그녀의 발소리가 아스팔트 위에 울렸습니다. 구두굽이 흔들릴 만큼 다리가 떨렸습니다. 재단 본관 주차장은 평소보다 어둡고 적막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고 습기 어린 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왔습니다. 먼저 도착한 건 도훈이었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아이 사진을 꺼내 오래 바라보다가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서연의 발걸음이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도훈아, 정말 여기까지 와버렸어. 그러게, 나도 피하고 싶었어. 하지만 이제는 끝까지 가야 해. 두 사람의 눈빛이 잠시 교차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낯선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낮게 깔린 목소리가 공간을 울렸습니다. 잘 왔다. 이제 거래를 시작하지. 두 분 다 왔군요. 역시 피할 수 없다는 걸 아셨나 보군요. 어둠 속에서 나타난 남자는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낡은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차가운 금속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봉투 속에서 튀어나온 건 병원 기록 사본, 신문 스크랩, 그리고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버튼이 눌리자 잡음 사이로 서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리나, 엄마가 꼭 데리러 갈게. 조금만 기다려. 서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발이 바닥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훈은 그 목소리를 처음 들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떻게 이걸 어디서 구한 거예요? 진실은 늘 남습니다. 기록도, 목소리도, 기억도. 중요한 건 누가 그것을 이용하느냐죠. 그는 천천히 도훈을 바라봤습니다. 조건은 단순합니다. 이도훈 씨, 당신이 서연 씨 곁에서 물러나세요. 그러면 이 모든 자료는 사라질 겁니다. 세상은
다시 조용해지겠죠. 순간 도훈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건 아이와 서연을 버리라는 말입니까? 다들 그렇게 삽니다. 버리고, 잊고, 지우고, 성공하는 거죠. 당신 같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제 삶은 뭐예요? 엄마에게조차 외면당한 제 아이는요? 당신이 무슨 권리로 그런 말을 해요? 서연의 목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가로등 불빛이 순간 꺼졌다가 다시 켜졌습니다. 그 짧은 어둠 속에서 세 사람의 심장은 동시에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선아는 그 시각 집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비서가 급히 가져온 신문 더미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재단 후계자 숨겨진 과거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지금쯤 그 아이들은 주차장에 있겠지. 마음 한구석에서 직감이 일렁였습니다. 모든 게 끝날 수도 있겠구나. 주차장에서는 의문의 남자가 봉투를 서연 앞으로 밀었습니다. 오늘 밤 자정까지 결정을 내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서류와 사진, 녹음 파일이 언론에 뿌려질 겁니다. 도훈은 봉투를 거칠게 붙잡아 손에 쥐었습니다. 눈빛이 불타오르며 낮게 외쳤습니다. 당신들 마음대로는 안 돼. 이건 우리 아이의 삶이야. 거래의 도구가 아니란 말이다. 의문의 남자는 비웃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세상과 회장님, 언론, 이 사회 전부를 상대로요.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서연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도훈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에 젖은 얼굴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훈아, 우리 정말 버틸 수 있을까? 도훈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거야. 끝까지 지킬 거고, 너도, 아이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차장의 공기는 폭발 직전처럼 팽팽히 당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누군가 예상치 못한 네 번째 인물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울려 퍼진 발소리는 묘하게 천천히 그러나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서연과 도훈 그리고 협박자의 시선이 동시에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건 다름 아닌 한기석이었습니다. 조용히 정장을 고쳐 입으며 그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여기까지 올 줄 알았습니다. 역시 인간은 약점이 드러나면 움직일 수밖에 없죠. 서연은 얼어붙은 듯 그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밀어붙이던 약혼 상대,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협박자와 같은 편으로 서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무너뜨렸습니다. 한기석 당신이 이 일에 관여한 거예요? 관여라니요. 전 단지 기회를 잡았을 뿐입니다. 회장님도 아시겠죠? 가문을 지키려면 불필요한 짐은 버려야 합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도훈과 서연을 동시에 겨누었습니다. 도훈은 주먹을 움켜쥐며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건 당신이 관여할 일이 아니야. 아이와 우리의 삶이 걸린 문제라고.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권리. 세상은 힘 있는 자가 권리를 갖는 겁니다. 그걸 아직도 모르나 보군요. 바람이 세차게 불며 봉투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안에서 쏟아진 서류와 사진이 흩날렸습니다. 폴라로이드, 출산 기록 사본, 그리고 신생아실 태그 사진까지 빛을 받아 반짝이며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서연은 무릎을 꿇고 종이를 부여잡았습니다. 손끝이 떨리며 눈물이 떨어져 종이를 번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만해. 제발. 이제 그만해. 하지만 한기석은 느긋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서현 씨, 선택하세요. 가문의 후계자로 남을 건지, 아니면 이 모든 걸 세상에 드러내고 추락할 건지. 물론 전 두 경우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연은 머리가 복잡해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숨이 가빠지고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도훈은 그런 그녀를 감싸 안으며 차갑게 기석을 노려봤습니다. 당신 같은 인간이 가문을 말할 자격이 있어? 당신의 가문을 위해 사람의 인생을 짓밟으면서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이상을 말하는 사람은 결국 사라지고 현실을 잡는 사람이 살아남죠. 그 순간 멀리서 차 한 대의 헤드라이트가 주차장을 비추었습니다. 잠시 눈이 부셔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장선아 회장이었습니다. 비서에 만류를 뿌리치고 직접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들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공기를 짓누르는 힘이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아직 몰려오지 않은 게 다행이었지만 주차장 공기는 이미 전쟁터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는 지켜내지 못했어요. 서연은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아는 그런 딸을 보며 흔들렸지만 차갑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는 흩어진 서류를 집어들고 천천히 넘겼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흔들렸습니다. 네가 정말로 이 아이의 엄마란 말이냐? 서연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맞아요. 하린이는 제 아이예요. 순간 모든 공기가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협박자는 미소 지었고 한기석은 승리감에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러나 선아의 손끝은 차갑게 떨렸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실이 드러났군. 하지만 잊지 마라.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그것은 칼이 된다. 누군가의 목을 치는 칼이.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 서연, 도훈, 선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무너져 갔습니다. 도훈은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아무 힘도 없는 자신을 자책했고, 선아는 딸을 지켜야 할 모정과 가문과 회사를 지켜야 할 회장으로서의 책임 사이에서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협박자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오늘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판을 짭니다. 재단 본관 주차장에서의 긴 밤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상은 단 하루 만에 달라져 있었습니다. 신문은 일제히 재단 후계자의 스캔들을 실었고 숨겨진 아이 의혹, 비밀 출산, 가문 몰락 같은 제목들이 일면을 뒤덮었습니다. 정식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흐릿하게 찍힌 서연의 사진과 젖은 분홍 모자, 그리고 신생아 발목 태그 사진만으로도 모든 것을 암시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집 앞은 이미 전쟁터였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밤낮 없이 진을 치고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초인종은 쉴 새 없이 울렸고 확성기를 든 리포터는 연일 진실을 밝히라 외쳤습니다. 이웃들은 창문 너머로 수군거렸고 인터넷에는 익명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재벌가 망신이다. 숨겨진 아이 드라마 같다. 악성 루머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서연은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커튼을 꼭 닫았지만 바깥의 소라는 벽을 뚫고 들어왔죠. 그녀는 탁자 위에 놓인 분홍 모자와 폴라로이드 사진을 가슴에 안고 있었어요. 눈물이 사진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린아, 엄마가 끝내 널 지켜주지 못했구나. 목소리는 갈라졌고 손끝은 떨렸어요. 그녀는 작은 종이에 글을 남겼습니다. 도훈아, 넌 좋은 아빠가 될 거야. 하지만 난 끝내 약했어. 엄마 미안해요. 저는 지켜내지 못했어요. 하린이는 꼭 살아야 해. 글씨는 눈물에 번져 읽기 힘들었지만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의지였어요. 그날 밤 서연은 외투를 걸치고 몰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번쩍였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죠. 발끝은 곧장 강으로 향했습니다. 비는 부슬부슬 내렸고
다리 위에는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휘날렸습니다. 서연은 난간 앞에 서서 두 손으로 차갑게 젖은 쇠를 붙잡았고 그 순간에도 기자들은 뒤따라왔죠. 장서연 씨, 아이가 정말 존재합니까? 대답하세요. 사진 속 아이, 친딸이 맞습니까?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 빛이 번져 들어왔죠. 서연은 잠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과 빗물이 뒤섞인 얼굴은 초라했지만 이상하게도 담담했어요.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끌어안고 마지막으로 속삭였어요. 하리나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리곤 몸을 난간 너머로 기울였습니다. 발끝이 허공을 스치며 흔들렸어요. 그녀의 귀에는 기자들의 외침이 메아리처럼 번졌습니다. 내려오세요. 살아야 합니다. 절박한 목소리들이 쏟아졌지만 이미 그녀의 눈은 멀리 흐르는 강물에 고정돼 있었죠. 순간 빗물이 차갑게 뺨을 때렸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아이의 이름을 속삭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몸은 공기 속으로 무너져 내렸고 순간 공기가 찢어지는 듯 했으며 기자들의 비명이 뒤섞였습니다. 안 돼. 외침이 울렸지만 손길은 닿지를 않았죠. 그녀의 몸은 허공을 가르며 떨어졌습니다. 차갑고 검은 강물이 모든 걸 삼켰어요. 마지막으로 카메라에 잡힌 건 젖은 사진을 품은 채 사라지는 서연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며칠 뒤 장례식이 열렸고 검은 옷을 입은 조문객들이 재단 본관을 가득 메웠습니다. 정치인, 재계인사, 언론인까지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표정은 애도라기보다는 호기심과 계산에 가까웠어요. 카메라 앞에서는 눈물을 훔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재단의 미래와 권력 구도를 따지고 있었죠. 어떤 이는 고개를 숙여 묵념하는 척하면서도 눈동자는 재단 로고가 새겨진 현수막을 곁눈질했습니다. 또 다른 이는 조문을 마치자마자 휴대전화를 꺼내 주식 시세를 확인했죠. 애도의 자리에서조차 사람들은 그녀의 죽음을 숫자와 이익으로 환산하고 있었습니다. 관 앞에 앉은 장선아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손에 분홍 모자를 꼭 쥐고 있었죠. 손끝이 파르르 떨렸지만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회장이었지만 동시에 한 아이의 엄마였죠. 내가 널 이렇게 만든 건가? 그녀는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여전히 강철의 회장이라 불렀지만 그 강철은 안에서부터 무너져 있었어요. 구석에서 도우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죠. 누구도 그를 부르지 않았고 누구도 그의 자리를 마련해주지 않았습니다. 연인도 가족도 조문객 명단에도 없는 남자. 그의 눈빛은 누구보다도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관이 닫히는 순간 그는 주먹을 움켜쥐며 속으로 외쳤어요. 서연아, 미안해. 하린이는 내가 지킬게. 장례가 끝난 뒤 선아는 집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신문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매일같이 추문, 몰락, 비극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이름과 함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서랍에서 꺼낸 분홍 모자를 손에 쥐자 그 촉감은 차갑고 무겁게 다가왔어요. 나는 성공했지만 결국 딸을 잃었구나. 눈을 감으면 서연이 마지막으로 웃던 얼굴과 다리 위에서 사라지던 뒷모습이 겹쳐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존경하고 두려워했지만 정작 그녀가 지켜야 할 가족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죠. 창밖 어둠 너머 강가에 아직도 딸의 그림자가 서 있는 듯 보였죠. 책상 위에 쌓인 계약서와 보고서는 손에 닿을 수 없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회장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방패가 되지 못함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죠. 밤마다 그녀는 모자와 사진을 품은 채 의자에 앉아 잠들곤 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녀를 회장으로 불렀지만
어머니로서의 그녀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몇 년 뒤, 지방의 한 초등학교 교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출석부에는 할인이라는 이름이 선명히 적혀 있었어요. 검은 머리를 가진 소녀가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고개를 돌렸죠. 눈빛은 낯설지만 어딘가 서연을 닮아 있었습니다. 또렷하면서도 아련한 눈동자였어요. 할인아, 오늘도 잘했구나. 담임교사가 다가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보였어요. 그러나 아무도 알지 못했죠. 그 이름에 어떤 피와 눈물이 스며 있는지, 어떤 어른들의 죄와 선택이 묻어 있는지를. 멀리서 도우는 낡은 공책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서연의 편지와 아이의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그는 매일같이 그것을 꺼내 다짐했죠. 낮에는 지방병원의 환자 곁을 지키고 밤에는 낡은 원고지와 기록을 뒤지며 입양 기록을 찾아 헤맸죠. 수십 번의 거절과 막다른 길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마음속에는 단 하나, 할인은 반드시 내가 찾아야 한다는 불씨만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할인아, 아빠가 널 지킬게. 네 엄마가 지켜주지 못한 삶, 내가 대신 지켜줄 거야. 그의 눈빛은 여전히 슬펐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죄책감과 다짐이 뒤섞여 그를 버티게 만들고 있었죠. 남은 건 세상 어딘가에서 살아 숨쉬는 아이의 이름. 교실 창가에 바람이 불어와 분홍빛 리본이 흔들렸어요. 할인은 잠시 창밖을 보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가슴을 조심스레 눌러보았어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순간, 마치 누군가가 그녀의 이름을 멀리서 불러주는 듯 했습니다. 할인아, 여러분이라면 그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는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 기대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